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일본이 100년 가까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폭로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죠.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정부는 급하게 기자 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 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도쿄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유난히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도쿄 기록 관리청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주 찾던 장소였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준비 중이던 프로젝트는 일본의 언어 정책이 제3세계 국가의 교육 체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학술적인 주제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무척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작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보았던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거리, 문구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긴 한글의 간결함, 그리고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녹아든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영향인지 저는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고와 정체성의 틀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양한 문자 체계가 인간의 사고방식, 교육 효과,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도 그 연장선에 있는 작업이었죠. 그날 저는 1940년대 초반 일본이 점령했던 아시아 지역의 교육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관련 문서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국 문자 체계의 교육 효율성, 비교 연구라는 제목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 생각했습니다. 흑백 프린트가 바랜 표지에는 날짜가 1942년, 발신처는 일본 교육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찾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료였지만 어딘가 강하게 끌렸습니다. 문서를 펼치는 손이 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보고서는 한글을 포함한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고 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읽기 습득 속도, 발음 일치율, 형태소 구분의 직관성, 시각적 안정성 등의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이 단 2주 만에 신문 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영어나 한자, 일본어를 배운 그룹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추측만 해왔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 및 문화외교 전략과 상충됨, 외부 발표 금지, 대외비 등급 부여,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문서가 단순한 학술 보고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 묻힌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제 눈앞의 현실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직원에게 이 문서를 복사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들여다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최근 기밀 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복사는 가능하지만 서류 외부 반출은 불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파일 전부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훨씬 빨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다시 도쿄 기록 관리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직원은 자료가 현재 재검토 중이며 접근이 제한되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 문서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람하고 스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그 문서를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도쿄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평소처럼 번져 있었고 차들은 여느 때처럼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 남들과 달라서 듣곤 했던 말들,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너는 이방인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런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가, 어떤 권력이 100년 넘게 묻어둔 이야기였습니다. 한 언어의 힘,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우고자 했던 누군가의 의도.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요. 진실이 묻힌 자리에 정체성을 세우고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겠다고요. 며칠 동안 머릿속은 온통 그 문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보고서 속 수치와 곡선, 굵게 표시된 한글의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단 한 줄의 경고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연구는 대체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으며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숨겨져야만 했던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즈음 문득 오래전 이메일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존 맥콜 교수. 미국 뉴욕 주립대 동아시아 학부에서 한국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언어학자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짧게 수강했던 세미나에서 그는 한글을 인간이 만든 문자 가운데 가장 구조적이며 민주적인 체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고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다음 날 저에게 회신을 주셨습니다.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날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푹신한 한방눈이 도시를 덮고 있었지만 제 안의 긴장감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동안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손바닥에 땀이 고일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교수의 연구실은 도서관 옆 작은 건물 3층에 있었고 문 앞에는 한국어로 한글 연구실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기와 함께 빽빽이 들어찬 책장의 무게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고서와 논문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중앙 책상 위에는 펼쳐진 문헌들과 연필 흔적이 선명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맥콜 교수는 제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라 권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스캔한 자료 일부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읽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따라가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은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존재했군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글이 세계 문자 체계 중 유일하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세종대왕이 창제 당시 고려했던 원리가 현대 교육학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문서를 통해 직감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리와 철학, 질서와 평등, 그리고 과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 발을 들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록관리청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과 익명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그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한국 교육 정책 변화 과정을 연구하던 중 외부로부터 연구 중단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지만 이상한 점은 다른 연구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 또한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다 돌연 사임했고 학계에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졌다고 했습니다. 존 교수는 조심스레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하나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1947년으로 보이는 기사에는 박민수 교수라는 학자의 이름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 중단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만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어야 했는가?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 때문일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중심의 영어 교육 정책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문화 수출 전략과 직결되고 외교적 우위를 뒷받침해온 상징 자산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언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담고 있는 정치성과 권력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학술적 흥미나 호기심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왜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묻혀야만 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던 연구자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뒤에 놓여있는 진실은 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교수, 연구실에서 마주했던 낡은 신문 조각, 그리고 박민수라는 이름이 불러일으켰던 깊은 의문. 연구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저를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존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박민수 박사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47년 미군정 교육부 소속으로 해당 연구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문서와 교수의 설명으로 확인됐지만 그 후 그는 기록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 임명록에도 관련 학회 명단에도 학술지 발표 목록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립기록원, 도서관, 비공식 사료 수집 커뮤니티까지 수소문했지만 관련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존재했던 흔적마저 깨끗이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 어머니와의 통화 중 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제 조부 윌리엄 킴 대령이 생전에 한국 해방 후 잠시 미군정 교육부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종종 했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분의 유품 속에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뉴욕 외곽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다락방 구석, 먼지가 잔뜩 쌓인 트렁크 하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을 때 오래된 군복, 흑빛으로 바랜 훈장, 그리고 노란 종이들이 묶인 두툼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1947년 한국문자연구 관련 개인기록 외부 공개 금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고 안에는 조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가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과 날짜, 상황 설명이 간단히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 빨간 색연필로 강조된 구절들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단연 돋보였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 연구 보고서는 뉴욕 본부로 이관됨. 연구 내용은 기존 정책과 상충되므로 언급 금지. 관련 인물 박민수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직 처리됨. 숨을 멈춘 채로 한참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부는 이 사건의 내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이 연구의 정치적 파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글씨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문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노트를 넘기던 중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1947.6 공동연구 종료 후. 사진 속에는 조부와 몇몇 미군 장교들 그리고 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정중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 박민수 박사의 이력서 사본 속 증명사진, 그리고 존 교수의 논문 한 켠에 있던 조그마한 얼굴.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박민수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조부는 그와 함께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트에 앉아 사진과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강하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문적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사라졌고 이름이 지워졌으며 국가의 이름으로 침묵이 강요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디지털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USB와 클라우드, 외장 하드까지. 이제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제가 보낸 적 없는 이메일이 발신함에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통화 목록은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에는 본 적 없는 낯선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제 기기를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감시, 통제, 삭제.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한 발 앞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부가 남긴 기록, 박민수 박사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100년 동안 숨기려 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우는 것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꺼내어 세상에 보이는 일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의 거리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동시에 무엇인가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감각은 더 이상 불안한 예감이 아니라 몸 안에 각인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는 먹통이었고 이메일은 이상하게 지워졌다 복구되기를 반복했고 SNS 계정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손끝에 있었고 그 실체에 다가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부가 남긴 노트 속 굵은 글씨로 쓰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RG500이지. 그것은 기록 보관소 내 특별 접근 코드였고 한국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가 보관된 장소를 의미하는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사 그리고 그가 끝내 세상에 전하지 못한 이야기.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도쿄에서 다시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존 교수도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위협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보관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보관소 안으로 들어섰고 접수대 직원에게 접근 코드가 기재된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조용히 우리를 특별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긴 복도를 지나 우리는 오래된 문서 캐비닛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공간 안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한 권의 두꺼운 파일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문해력 연구 최종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표지를 열고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글자들은 옅었지만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백 명의 학습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글 학습 속도가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높다는 통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어 인식력, 문장 해독력, 문해력 상승률. 모든 지표가 한글의 압도적 효율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첨부된 내부 정책 메모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왜 글로벌 언어 정책과 충돌할 수 있음. 한글은 구조상 과학적 효율이 높아 일본 정부에 이뤄 전략에 위협이 될 가능성 있음. 외부 공개 불가. 내부 참조용.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힘을. 그리고 그것이 왜 문화적 우위, 언어적 패권을 흔들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박사는 그 침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연구자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두 개의 이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박민수 윌리엄 킴. 조부의 이름과 박민수 박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부가 그저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연구에 함께했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부의 손글씨로 보이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자신의 문자를 자랑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이제 그 뜻이 제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스캔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용 서버에 백업했고 저는 USB와 외장 하드에 자료를 이중 저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관소를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사키 고지로 국무부 문서 담당관이라 소개하며 저에게 공식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입니다. 48시간 내로 이 주소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제가 어떤 문서를 본 건지, 어떻게 접근 코드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의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관심을 제지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집안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으며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숨겨두었던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것만은 무사했습니다. 백업 파일도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존 교수와의 연락을 일시적으로 끊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감시를 받고 있었고 더 이상 위험을 함께 떠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진실이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한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문자, 그 언어, 그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마침내 저는 보고서를 정리해 한국의 언론에 전달했고 놀랍게도 몇몇 매체에서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에서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그 역사적 억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박민수 박사의 흔적을 이어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민수 박사의 조카, 박진호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어 왔던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지막 남은 일기장과 연구 노트,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언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학술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묻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며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글처럼 그 어떤 억압에도 단단하게 설계된 문자처럼 저는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